안녕하십니까. 전학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39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자, 취수시설인 침사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취수시설의 침사지입니다. 표면 부하율은 500에서 800ml/m를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량에서 뭐를 나눠주는 거죠? 표면적 또는 수면적을 나눠준 값을 우리가 표면 부하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해의 평균 유속, 여기서 진해라는 것은 뭐죠? 취수시설의 침사지를 뜻하는 거죠. 평균 유속은 2에서 7cm/s. 자, 그리고 답은 지의 상단 높이는 고수위보다 얼마? 0.6에서 1m의 여유구. 그래서 각 장치마다 여유구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60에서 100cm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의 유효수심은 3에서 4m. 유효수심이라는 것은 순수한 물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퇴사심도라는 것은 우리가 설러지가 쌓여있는 높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표면 부하율은 500에서 800이 아니라 200에서 500ml/m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펌프의 수격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격작용이라는 것은 거기 영어도 있는 것처럼 워터 해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망치 땅땅땅땅 관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답은 관내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해서 수압의 심한 변화를 야기시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압의 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전 등의 사고에서 운전 중에 펌프가 갑자기 고동력을 소실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동력 소실하는 경우, 펌프계에서의 수격 현상은 역회전 역류, 정회전 역류, 정회전 역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답안이 틀렸는데 가장 먼저 정회전 정류가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리고 정회전 역류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리고 역회전 역류가 세 번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펌프에서 일어나는 수격 현상은 정회전부터 역회전으로 가는데, 정회전 정류가 첫 번째, 정회전 역류가 두 번째, 그리고 역회전 역류가 세 번째 단계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펌프가 급정지했을 때는 수격작용 유무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그리고 답은 40번 문제는 항상 문제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답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3만 미터의 삼성포대이고 수심이 3.5m, 하수의 체류 시간이 2.5아워, 그리고 침전지의 수면 부하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면 부하율 또는 표면 부하율이라고 하는데, 그럼 유량 나누기 뭐가 되는 거죠? 수면 부하율이나 표면 부하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면 단위가 미터의 삼성퍼 제곱미터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Q라는 값은 있는데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죠? H 나누기 T. 단위는 동일합니다. 미터 퍼 데이. 그럼 여기서 H라는 게 뭐예요? 수심. T라는 게 시간.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수심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그래서 수심에서 시간을 나눠주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은 보통 아워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표면 부하율이나 수면 부하율은 데이로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정답의 시간 단위를 확인을 해야 돼요. 데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워를 데이로 고쳐줘.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데이로 바뀝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두 가지로 항상 봐야 돼요. 유량과 수면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유량과 수면적이 있으면 이 식을 이용하죠. 그 다음 유량이나 수면적 중에 한 개의 조건이라도 없어요. 그러면은 깊이 나누기 시간을 하고, 깊이 나누기 시간을 했을 때 t가 day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유도하는 과정은 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보도록 하셔요.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현기성 소화 시에 소화가스의 발생량 저하의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소화가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슬러지가 제거돼요. 그럼 소화가스가 많이 발생을 해야지 슬러지의 유기물이 많이 분해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하라는 것은 분해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분해가 잘 안 되는 원인을 찾는 거죠. 자, 슬러지의 농도가 낮았을 때 아무래도 가스가 적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소화 슬러지의 과잉 배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출을 했어요. 자, 그리고 소화가스가 누적됐을 때, 소화가스가 누적되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존의 온도 저하, 온도가 낮아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반응을 적게 한다는 소리니까,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답번이죠. 그래서 소화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적게 나오는 거고, 누적이 되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답은.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SBR 공법의 일반적인 운전 단계 순서를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SBR이라는 것은 연속 회분식 활성설러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속 회분식 활성설러지법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SBR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조에서 모든 게 일어나죠. 그래서 주입 단계가 나옵니다. 주입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을 시키죠. 자, 일단 우리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수나 하수가 주입이 되면 당연히 반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입이 되고 반응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입자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라앉은 슬러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휴지기로 들어가고, 또 처리했을 때는 마찬가지 주입을 시켜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리고 침전을 시키고 제거하고, 따라서 주입, 반응, 침전, 제거, 휴지가 들어가니까 라번이죠. 주의, 반응해서 미생물을 우리가 덩어리를 키운 다음에 무거운 것들을 침전시키고, 침전된 것들은 제거시키고, 그리고 잠시 쉬고, 또 처리할 때 주입부터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4번에 보시게 되면 경사판 침전지에서 경사판의 효과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침전지가 있는데 경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사판을 넣어서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가번 수면적 부하율의 증가라고 그랬어요. 수면적 부하율이라는 것은 보세요. 유량 나누기 면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증가한다는 소리는 뭐가 증가하는 거죠? 수면적이나 표면적에 비해서 유량이 증가한다는 소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수면적 부하가 증가하면. 그러면 여기서 경사판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소가 돼야 됩니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 그리고 침전지 소요 면적의 저감 효과. 침전지의 소요 면적이 적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경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형물의 침전 효율이 증대되고 처리 효율이 증대되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침전지의 면적을 줄이면서 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경사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면적도 수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반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5번 응집을 이용해서 하수를 처리했을 때 하수 온도가 응집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응집이라는 것은 약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와 pH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온도가 응집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라고 그랬어요. 자, 수온이 높으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약품이 응집제가 잘 녹을 거고 잘 녹아야지 반응을 하는 거죠. 수온이 높으면 물의 점도 저하로, 맞습니다. 물의 끈적끈적한 성질이 점도인데 점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응집제의 화학 반응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수온이 낮아지면 입자가 작아지고 응집제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수온이 높을수록 응집이 잘 돼요. 그리고 수온이 낮으면 블록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때요? 길어지는 거죠.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H3라는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여기서 보면 암모니아를 제거한다는 개념은, 여기서 암모니아를 제거한다는 것은 질소화합물을 제거한다는 개념과 동일해요. 그럼 질소화합물은 딱 하나를 처리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죠? 금속 응집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질소는 N2 형태 또는 NH3 형태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가스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응집 같은 경우에서는 물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응집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자, 갑은 에어스트리핑을 실시한다. 공기 탈기법이죠. 그리고 납은 브레이크 포인트의 염소 처리를 한다. 이게 뭐냐면 파가점 염소주의법이에요. 그리고 질사나 탈질화를 실시한다. 그리고 명반을 이용해서 응집 침전 처리한다. 명반이라는 게 뭐예요? 명반은
황산 알루미늄, 응집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응집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질소 화합물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인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응집제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속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에어스트리핑으로 제거했을 때 제거 효율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액체 중에 VOC라는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VOC라고 그래요. VOC의 농도가 클수록 효율이 증가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VOC가 많이 녹아 있으면 많이 녹아 있을수록 처리가 잘 된다는 거죠.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주입했을 때 제거 효율이 증가한다. 당연합니다. 자, KLA라는 산소 전달 계수가 감소하며 효율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이 에어스트리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에어스트리핑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기를 주입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산소 전달 계수가 커진다고 하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전달 계수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공기가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감소하면 효율이 어떻게 돼야 돼? 공기가 적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가 상승하며 효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원계 폐수 처리 방법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수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암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원화 황화강에 이온 좀 붙여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A라는 것은 뭐죠? A라는 것은 아말감법. 그리고 황화강에서 황화라는 것은 황화물 침전법. 그리고 이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온교환법. 그리고 붙여라가 뭐죠? hợp착법. 그래서 폐수 처리 방법은 아말감법이 있고 hợp착법이 있고 이온교환법, 황화물 침전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죠? 가번의 수산화물 침전법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유 부하가 200m의 삼성 per m대인 원형 침전지에서 1일 4000m의 삼성을 처리하고자 한다. 원형 침전지의 적당한 직경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은 단위가 3개로 들어가 있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m의 삼성 per mday. 그럼 여기서 m의 삼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총량, 농도 곱하기 유량. 아니죠. m의 삼성 per day라는 것은 유량. 그리고 m라는 것은 뭐예요? 길이 또는 둘레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료 부하라는 것은 유량에서 뭐를 나눠준 값이죠? 길이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직경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형상을 가진다는 소리죠? 원형을 가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원형. 그럼 원형에서 길이라는 것은 뭐의 둘레?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뭐라고 그러죠? 원주 길이. 원주 길이를 표현했을 때 원주 길이는 파이 d. 그래서 파이 d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식만 세우면 이제는 자, 여기서 원료 부하가 200m의 삼성 per mday. 그리고 Q라는 유량이 1일 4000m의 삼성 per day. 파이 d. 따라서 D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6.37m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항상 여러분들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50번에 보시게 되면 단면이 직사각형인 하천의 깊이가 0.2m이고 깊이에 비해서 폭이 매우 넓을 때 동수 반경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동수 반경이라는 것은 경심을 뜻합니다. 경심. 여기서 경심인데 일단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직사각형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의 높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조건에 보시게 되면 폭이 깊이에 비해서 폭이 아주 넓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B라는 폭. 그 다음 깊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0.2m.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동수경사를 계산했을 때 단면적에서 윤변의 길이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단면적은 가로 세로를 무조건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윤변의 길이는 물이 접하는 변의 길이.
자, H가 2개고 B가 1개죠. 그래서 B 플러스 2H. 근데 여기에서는 면적은 무조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들어가야 되지만은 윤변의 길이를 나타냈을 때는 폭이 높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요. 그 말은 높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식이 B분의 B 곱하기 H가 돼서 여러분들이 값을 PB 없어지니까 곧 동수경사의 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 H의 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묻는 거죠. 그럼 H는 얼마요? 0.2m.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서에서 이 값을 주는 거죠. 자, 깊이가 0.2m이고 깊이에 비해서 폭이 매우 넓을 때라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경심을 계산을 했을 때는 H라는 높이를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설명은 여러분들 팁에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자체가 이해가 이제 바로바로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팁을 보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1번. 환원 처리 공법으로 크롬 함유 폐수를 수산화물 침전법으로 처리하고자 했을 때 침전을 위한 적정 pH 범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침전을 위한 적정 범위인데 실제로 보면 유가크롬이라는 물질을 산가크롬으로 환원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그 다음 환원된 산가크롬을 OH-3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침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침전을 시켰을 때 가장 적당한 pH는 8에서 8.5라는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질소인을 제거하는 공정인 5단계 바덴포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질소인을 제거하는 공법 중에서 5단계 바덴포라는 것은 질소를 제거시키는 무산소조가 2개, 그리고 호기성조 2개, 인을 제거시키는 현기성조가 1개, 그래서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인 제거를 위해서 현기성조가 추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 제거를 위해서 현기성조가 추가돼. 어디에서? 4단계 바덴포에서 5단계로 넘어갈 때. 4단계 바덴포는 무산소조 2개, 호기성조 2개,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예요. 여기에 현기성조 1개를 달아서 인과 같이 처리하는 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조의 구성은 현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 순이죠. 그래서 현기성조 1개, 무산소조 2개, 그리고 호기성조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반송률은 유입 유량 기준으로 100에서 200%이며 2단계 무산소조로부터 1단계 무산소조로 반송이 돼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반송이거든요. 자, 반송이라는 것은 1단계 호기성조에서 질산화가 된 질소화합물을 1단계 무산소조로 우리가 반송을 시켜서 잔류질소를 제거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호기성조는 실제로 우리가 질산화나 유기물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재포기조라고 그래서 호기성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하는 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기성 단계는 폐수 내 잔류질소 가스를 제거하고 최종 침전지에서 인의 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있는 호기성조는 재포기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지 않으면 현기성조, 우리가 침전지에서 현기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이 다시 어떻게 해요? 토출이 되죠. 그리고 탈질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조에서는 산소를 주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3번에 보면 하수의 인체거 공정 중에서 인제거율이 가장 높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이 역삼투, 나번이 여과, 다번에 RBC, 라번에 탄소 흡착. 자, 여기서 인제거가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모든 물질의 처리율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역상투 공법이에요. 그래서 답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오염 물질도 역삼투 공법에서 처리가 제일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슬러지 탈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슬러지를 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슬러지 중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슬러지의 80%를 차지하는 게 수분, 20%를 차지하는 게 고용물이기 때문에 슬러지를 제거하는 공정은 곧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번에 원심 분리기는 고농도의 부유성 고용물에 적합하다. 자, 여기서 고농도는 맞아요. 고농도, 원심 분리기는 고농도의
부유성 고용물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농도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벨트형 여과기는 슬러지 특성에 민감하고 원심 분리기는 건조한 슬러지 케이크를 생산하고 그 다음 벨트형 여과형은 유입부에 슬러지 분쇄기 설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고농도 부유성에서는 실제로 원심을 처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55번에 보시면 자, 55번은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 내에서 단서를 보고 문제를 풀으라고 이론에서 말씀드렸죠. 역삼투 장치로 하루에 500m의 삼성에 3차 처리된 유출수를 탈염시키고자 했을 때 요구되는 막의 면적은 단 25도씨에서 물질 전달 계수가 0.2068 리터 per day 제곱미터 킬로파스칼, 유입수와 유출수 사이의 압력차가 2400킬로파스칼, 유입수와 유출수의 삼투압 차이가 310킬로파스칼, 최저 운전 온도가 10도씨, A 10도씨는 1.28A 25도씨, A는 막의 면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가장 핵심은 유출 수량을 계산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유출 수량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유출 수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느냐 하면 물질 전달 계수예요. 이 물질 전달 계수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질 전달 계수가 가지고 있는 단위를 이게 유출 수량의 단위예요. 그러면 뭐를 없애줘? 킬로파스칼만 없애면 돼. 근데 지금 압력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압력차와 삼투압차 이 두 개의 차이를 두 개를 차를 계산해서 물질 전달 계수에 곱하면 뭐가 되느냐면 유출 수량이 되는 거죠. 자, 이 유출 수량을 계산하게 되면 주어진 문제 조건에서 유량, 이 조건에서 우리가 유출 수량을 나눠주시면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 나오죠. 단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출 수량의 단위가 리터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우리가 폐수의 단위도 반드시 리터로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을 계산했을 때는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을 계산하면 이 계수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공식이 외울 필요 없어요. 1.28이나 나머지 계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만 계산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전달 계수에서 두 개의 압력 차이를 압력차와 삼투압 차이를 빼서 곱하세요. 이렇게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QF라는 유출 수량을 계산을 했어요. 그럼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은 지금 주어진 게 500m의 삼성 per day니까 500m의 삼성을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삼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한 유출 수량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 값이 1156.84 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이 값이 뭐예요?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 여기에 계수 얼마를 곱하라고 되어 있죠? 1.28. 1.28을 곱하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과정을 정확하게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암기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질 전달 계수의 단위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만 잘하면 이 문제는 한 번만에 풀리죠. 자, 그리고 56번 상향류 혐기성 설러지상 UASB 공법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BOD 및 SS 농도가 높은 폐수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UASB 공법 같은 경우에서는 BOD나 SS 농도가 높은 폐수에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HRT라는 것은 우리가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되겠죠. 자, HRT가 작아서 반응조 용량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류이므로 반응기 하부에 폐수의 분산을 위한 분산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계적인 교반이나 여제가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가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문제와 여러분들 보기 자체에 왜 틀렸는지의 설명 자체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57번 유량이 4000m의 삼성버대이고 부유물질의 농도가 220mg/L인 하수를 처리하는 1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설러지의 양을 미터의 삼성버대이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설러지 단위 중량, 다시 말해서 비중 1.03, 그리고 함수율이 94%, 1차 침전지의 체류 시간은 2시간, 부유물질의 제거율은 60%,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러지의 발생량을 계산을 했을 때 폐수량 곱하기 SS 농도. 근데 우리는 제거율을 제거되고 남은 양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제거되는 양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SS 총량이에요. SS 총량에 제거 효율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제거된 총량이 나와.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비중량을 한 번 더 나눠줘요. 그럼 여기에서 비중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 비중에 얼마를 곱하면 비중량이 되는 거죠? 10의 3승을 곱하면 비중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중량이 되면서 단위가 kg per m의 3승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1.03이라는 값은 10의 3승을 곱하면 1030kg per m의 3승이라는 비중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함수율, 우리가 처리 후의 함수율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네요. 94%. 자, 그럼 여기 폐수량이 얼마냐면 폐수량 Q가 4000m의 3승/D예요. 자, 그리고 부유물질의 농도가 220mg/L. 10의 마이너스 3승을 취하게 되면 0.2kg/m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00m의 3승/D 곱하기 0.2kg/m의 3승 얼마만큼 제거했어요? 60%. 그래서 0.6을 곱합니다. 자, 단위를 미터의 3승/D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을 나눠줘요. 그래서 비중이 1.03이니까 비중량은 1030kg/m의 3승. 자,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94%. 따라서 계산하시면 8.54 m의 3승/D라는 우리가 발생되는 설러지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발생되는 설러지량이기 때문에 제거된 설러지량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제거 효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58번 문제를 보면 표면적이 2제곱미터이고 깊이가 2m인 침전지에 유량이 48m의 3승/D의 폐수가 유입됐을 때 폐수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폐수의 체류 시간인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48m의 3승/D. 그럼 여기 D라는 단위가 있죠. 그럼 뭐를 없애면 되죠? 미터의 3승을 없애면 돼. 그럼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미터의 3승을 찾아요. 그럼 제곱미터가 있고 미터가 있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죠?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해서 뭐를 나눠주는 거죠? 48m의 3승/D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문제는 공식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조심할 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day를 우리가 정답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hour.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반드시 시간 단위를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2시간이라는 답이 산출이 되죠. 자, 그리고 5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출제 빈도도 떨어질 뿐더러 출제가 된다고 해도 항상 동일하게 나오니까 문제와 답만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성설러지의 공정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여기서 활성설러지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답은 폭기조 내의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잉여설러지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잉여설러지라는 것은 우리가 제거하는, 임발하는 설러지를 뜻합니다. 답은 FMB, F라는 것은 먹이, M이라는 것은 미생물이죠. FMB를 낮추기 위해서 잉여설러지의 배출량을 줄이고 반송유량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답은 2차 침전지에서 설러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잉여설러지 배출량을 증가시켰다. 답은 핀플럭 현상. 여기서 나타나는 핀플럭이라는 것은 뭐냐면 2차 침전지에서 가라앉은 플럭이 쪼개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핀플럭 현상이 발생해서 잉여설러지의 배출량을 감소시켰다고 그랬어요. 자, 활성설러지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 침전지에서 설러지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러지가 가라앉아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설러지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제거해 주면 돼요. 근데 바로바로 제거해 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비용 때문이죠. 그래서 임발을, 이건 이론적으로 나타내니까 여기서 잉여설러지, 우리가 제거된, 침전된 설러지죠. 잉여설러지의 배출량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가라앉은 설러지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항상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야 되고, 문제를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고, 그리고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겸해지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외워야 되는 건 외우고 이해해야 되는 건 이해하고,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추고, 그리고 유사 문제나 응용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꼭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